I'm the king of the world. 1997년 전 세계 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영화 타이타닉. 러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뱃머리 난간에 올라 두 팔을 활짝 벌리던 그 명장면. 21살 청년 잭 도슨의 얼굴 위로 대서양의 낭만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붉은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 순간.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뱃머리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실제 타이타닉의 뱃머리 위에서 펼쳐진 진짜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보다 차갑고 처절했습니다. 우연전방 빙산. 강철이 지켜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배의 뼈대를 타고 울려 퍼졌지만 따뜻한 1등실 선실 안에 있던 승객들은 그저 배가 파도에 살짝 부딪혔나 하고 가벼운 진동 정도로 넘겨버렸죠. 하지만 같은 시각 수면 아래 배 밑바닥의 상황은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북대서양 바닷물의 온도 영하 2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 끔찍한 바닷물이 초당 7톤씩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결국 타이타닉은 1500명의 비명과 함께 심해 4000m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비극 직후 아주 기묘하고 매혹적인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황색 언론이 떠들던 이집트 비라의 저주 같은 가짜뉴스 뒤에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가 있다는 음모론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암살극이다. 당시 타이타닉의 1등실에는 전 세계부의 흐름을 좌우하던 3명의 절대적인 거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벤저민 구겐하임, 그리고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반면 이 배의 실질적 소유주의자, 당시 유럽의 지배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으로 불리던 J.P. 모건은 출항 직전 마치 무언가를 예견이라도 한 듯 돌연 승선을 취소해버려요. 이 모든 것이 1500명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전 세계의 화폐 발행권을 손에 넣으려던 거대 자본의 핏빛 설계였을까요? 댓글에 떠오르시는 생각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호기심 사록에서는 114년 동안 심해에 잠겨있던 타이타닉 음모론의 매혹적인 포장지를 벗겨내 보려 합니다. 가짜 뉴스의 잔해 속에서 건져 올린 진짜 소름 돋는 진실. 그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를 지금 넘겨보시죠. 타이타닉호의 1등실은 그저 비싼 티켓을 끊고 타는 단순한 특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의 성벽이자 당대 자본주의가 바다 위에 쌓아 올린 화려한 금자탑이나 다름없었죠. 그 거만한 성벽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존 제이콥 에스터 4세였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당시 가치로 약 1억 달러. 이를 오늘날의 체감 물가로 환산하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100만 원씩 펑펑 쓴다고 가정해도 이 돈을 바닥내려면 무려 8200년이 걸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죠. 뉴욕의 심장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소유주이자 부동산, 철도, 화학산업까지 꽉 쥐고 있던 이 남자가 배에 오를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임신 5개월 차인 아내 메들린의 손을 꼭 잡고 갑판을 걸을 때 그의 두툼한 손등 위로 대서양의 서늘한 바닷바람이 스쳤을 겁니다. 47세의 에스터가 18세 신부와 재혼한 것은 당시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은 가장 뜨거운 스캔들이었어요.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 유럽으로 도피성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출산이 임박하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배가 하필 타이타닉이었던 겁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거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업의 황태자로 불리던 벤저민 구겐하임은 파리에서 밀회를 즐기던 프랑스인 정부와 함께 뉴욕으로 은밀히 돌아가는 길이었죠. 또한 세계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의 공동 소유주이자 전직 뉴욕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그 역시 63세의 동갑내기 아내 아이다와 길었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뉴욕의 저택으로 평화롭게 귀국하는 참이었습니다. 이 세 가문이 굴리던 자금을 합치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니 1등실은 그야말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황금 금고였던 셈입니다. 당시 1등실 담당 승무원이었던 헨리 세뮤얼 에치스의 생생한 증언을 잠시 빌려볼까요? 그의 기억 속 구겐하임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새하얀 와이셔츠 깃을 매만지며
1등실 식당에서 최고급 와인과 함께 너무나도 여유롭게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이 견고한 부의 성벽 안에서 이들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돈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이 절대적인 거부들도 대자연의 폭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한낱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는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진 남자들이 왜 하필 그 위험한 처녀항의 배에, 그것도 한날 한시에 나란히 승선했을까요? 음모론자들은 이 세 사람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무작위로 희생된 표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마쿠에서 추진하던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 일명 FRB 설립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자본의 방해꾼들이었기에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의 타겟이 되었다는 주장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우연의 일치에 치명적인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린 의문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타이타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당시 월스트리트의 절대적 지배자였던 J.P. 모건입니다. 모건은 원래 이 화려한 처녀항해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의 전용 객실인 B-52회 보란듯이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객실은 오직 모건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시가홀더가 대리석 욕조 옆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승객의 눈을 피해 대서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용 산책 데크까지 갖춘 바다 위의 궁전이었죠. 내 배의 가장 완벽한 방은 내가 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출항 직전 갑자기 돌연 승선을 취소해버립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주최자가 제 발로 도망치듯 사라진 파티, 여러분이라면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건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하차 이유는 건강 악화였습니다. 75세 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노구였기에 주치의의 강력한 권고로 프랑스 엑스레뱅 온천에서 긴급 요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온천 요양 기록은 모건의 승선 취소 사유에 대해 증명하는 너무도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 폭탄이 하나 터져요. J.P. 모건의 진료 기록과 갑작스러운 변심, 승선을 취소한 바로 그 시각, 정작 모건은 온천에서 요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자신의 정부와 함께 매우 건강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J.P. 모건의 진료 기록과 갑작스러운 변심,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더욱 소름 돋는 디테일은 바로 그가 배에서 황급히 뺀 화물에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건은 자신의 몸만 쏙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의 식기로 되어 있던 수백 점의 귀중한 고대 유물과 동상들까지 전부 선적을 취소했습니다. 마치 배가 가라앉을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산까지 철저하게 보호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죠. 물론 당시 프랑스가 미술품 수출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수집품을 반출하기 위해 파리에 급히 머물러야 했다는 현실적인 반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45년을 끈질기게 매달렸음에도 1912년 당시에 그가 승선을 취소한 진짜 속내를 100% 입증할 확실한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건강 염려증 때문이든 숨겨둔 여인 때문이든 아니면 천문학적인 가치의 미술품 때문이든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모건은 그 배에 타지 않아 살아남았고 그를 대신해 배에 남았던 1,500명은 차가운 바다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잔혹한 사실. 승객 명단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지 몰라도 그 명단이 낳은 결과는 음모론자들의 눈에 완벽하게 통제된 필연처럼 보였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정말 누군가가 펜대를 굴려 설계한 거대한 데스노트였다면 세 사람의 목숨값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피로 세워진 은행, 연방준비제도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타이타닉의 비극 위에서 은밀하게 조립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이타닉이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고 정확히 1년 8개월 뒤인 1913년 12월 미국의 경제사를 넘어 전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버린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 불리는 절대 권력이 탄생합니다. 전 세계 달러의 공급을 쥐락펴락하는 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하필 가장 골치 아픈 방해꾼들이 바다에서 사라진 직후에 세워진 것이죠.
과연 1,500명의 목숨값이 연방준비은행 설립 티켓 한 장보다 쌌던 걸까요? 음모론자들은 이 거대한 은행 시스템이 타이타닉 1등실의 호화로운 카펫 위에서부터 피비린내 나게 설계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1910년에 있었던 제킬 아일랜드 비밀 회동입니다. 타이타닉 참사가 일어나기 약 2년 전 미국 동부 해안의 외딴 섬인 제킬 아일랜드에 JP 모건을 비롯한 금융 권력자 6명이 은밀하게 모여듭니다. 이들은 주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오리 사냥을 간다는 핑계를 댔고 철저하게 가명을 썼습니다. 심지어 섬에 도착할 때도 각기 다른 기차를 타고 와서 단 한 사람도 일행으로 목격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위장했죠. 이 회동 장소는 다름 아닌 JP 모건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제킬 아일랜드 클럽의 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첩보 소설 속 한 장면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역사 기록에도 버젓이 등장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들은 무려 9일 동안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미국의 중앙은행 초안을 작성했고 그 거대한 배후에는 유럽 금융계의 최고 실세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탐냈던 화폐 발행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국가라는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소수의 민간 금융 세력이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상상 초월의 권리입니다.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쥐게 되면 원할 때 거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 나라의 경제를 단숨에 살리거나 벼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신의 힘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1913년 연준 탄생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로스차일드가 연준을 세우려던 시점과 타이타닉 침몰일 사이의 기묘한 일치가 음모론자들에게 소름 끼치는 상상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막강한 자금력으로 사사건건 반기를 들던 누넷 가시들이 바로 에스터, 구겐하임, 스트라우스 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설계도에 서명하지 않을 자들은 영원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야 한다. 세 사람의 죽음이 연준 설립의 결정적 방해물을 완벽히 제거했다는 이 인과 추론은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매혹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시스템의 탄생은 타이타닉이라는 비극적인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이고 서늘한 서사를 얻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이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단숨에 뿌리째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음모론이 제거 대상 1호로 지목하며 암살설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의 진짜 행적. 1911년 10월 16일. 자, 뉴욕타임스의 낡은 지면을 펼쳐보면 음모론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사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속에서 스트라우스는 당시 금융개혁안이었던 올드리치 플랜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자금을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경제공황의 원인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던 든든한 우군이었죠. 수장을 시켜서라도 제거해야 할 적폐 세력은커녕 로스차일드와 완벽하게 같은 길을 걷던 핵심 동지였던 겁니다. 에스터와 구겐하임, 이 두 사람은 입장이 조금 달랐을까요? 로이터 통신의 철저한 팩트체크와 현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연준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다는 구체적인 정치 활동은 고사하고 평생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단 한 줄의 입장조차 밝힌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돼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완벽한 침묵이었을 뿐인데 단지 돈이 아주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훗날 음모론자들에 의해 잠재적 반대파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 경제사학자들은 이 타이타닉과 연준의 연결고리를 두고 통계적 우연이 빚어낸 매혹적인 허구일 뿐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낡은 음모론에 열광하고 여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타이타닉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데 걸린 160분이라는 카운트다운의 시간. 그 짧고도 숨막히는 시간 동안 무려 1,500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거대하고 참혹한 상실을 그저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운이 없게 벌어진 해난사고로 밋밋하게 받아들이기엔 사람들의 심리적 공백이 너무 컸던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비극보다는 차라리 치밀한 악당이 등장하는 계획 범죄였다고 믿는 편이 무자비한 세상을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테니까요. 복잡하고 거대한 비극을
누군가의 탓대로 돌리고 싶은 인간의 얄팍한 욕망, 바로 이것이 음모론을 굴러가게 하는 진짜 동력입니다. 배후에 로스차일드라는 거대한 이름을 세우는 순간 복잡다단한 경제사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아주 보기 좋게 단순해집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쫓는 이 자극적인 음모론은 대중의 결핍과 불안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드는 완벽한 도구였던 셈이죠. 하지만 타이타닉의 침몰이라는 빈틈을 파고든 그림자는 비단 자본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돈의 그림자가 허무하게 거쳐간 자리에 음모론자들은 곧바로 신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카드를 집어듭니다. 바로 가톨릭 예수회, 라틴어로는 소시에타스 예숨라 불리는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수도회가 타이타닉 침몰의 실질적인 기획자였다는 주장이에요. 이 소름 돋는 종교적 음모론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타이타닉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그는 40년간 거친 바다를 누벼온 백전노장 베테랑이자 타이타닉의 선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최고의 마스터였죠.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우 버나드 힐이 연기했던 그 백발의 늠름한 선장님 기억나시나요? 침몰 직전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조타실 안에서 홀로 바닷물을 맞으며 끝까지 배를 지키던 그 장면. 영화 속에서조차 그는 묵묵히 명령을 따른 군인이자 책임자였지 누군가의 사악한 꼭두각시는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현실의 음모론자들은 이 실제 선장에게 영화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대본을 덧씌웠습니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스미스 선장이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은밀하게 결탁한 예수회의 비밀 요원이었고 윗선의 끔찍한 명령을 받아 고의로 빙산을 향해 조타기를 꺾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바다 위에서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명성과 목숨을, 그것도 은퇴를 앞둔 마지막 항해에서 단돈 몇 푼이나 광신적인 맹신에 내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놀랍게도 역사상 단 한 건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스미스가 예수회 소속의 요원이었다는 기록 문건도, 그가 로스차일드 측과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단 한 장의 서신이나 주변인의 증언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요즘 인터넷 생태계로 비유하자면 지극히 평범한 카톡 대화 한 줄을 캡처해서 앞뒤 맥락은 싹 다 잘라버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며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수법인 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114년 전에도 인간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가짜뉴스는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랄하게 조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종교적 음모론에 가장 강력한 고성능 연료를 들이부은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사고 직전 퀸즈타운 항구에서 홀연히 배를 내렸던 프란시스 브라운 신부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회 소속의 사제였고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그가 타이타닉 선상에서 며칠간 머물며 찍은 사진들은 오늘날까지도 당시 1등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귀중한 역사 자료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레이더는 이 브라운 신부가 하선하기 직전 그의 상급자로부터 받았던 한 통의 긴급 전보에 병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Get off that ship, 우리말로 그 배에서 내려라. 이 짧은 문장을 본 음모론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회 윗선은 이미 타이타닉이 침몰할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충돌 전에 자기 소속 신부만 조용히 쏙 빼낸 것이 분명하다. 지극히 평범했던 전보 한 장이 맥락을 잃는 순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유명한 죽음의 예언으로 둔갑해버리는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훗날 공개된 브라운 신부 본인의 일기와 사진 기록들을 통해 전보의 앞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정말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달라집니다. 애초에 브라운 신부의 주머니 속에는 뉴욕까지 가는 티켓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클로인 주교가 조카에게 선물한 탑승권은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해 아일랜드의 퀸즈타운까지만 짧게 배를 타는 말 그대로 며칠짜리 체험판 티켓이 전부였죠. 그런데 1등실에서 브라운 신부와 친해진 한 억만장자 미국인 부부가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집니다. 신부님, 어차피 뉴욕까지 가는 배인데 우리와 함께 가시죠. 남은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공짜로 뉴욕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브라운 신부는 신이 나서 예수회 광구장에게 급히 전보를 보내 일정을 연장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에게 돌아온 무미건조한 답변이 바로 그 유명한 5단어였던 거예요.
그 배에서 내려라 관구장으로부터. 이 문장은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긴급 탈출 암호가 아니라 그냥 원래 계획된 티켓 구간에서 쓸데없이 연장하지 말고 당장 내려서 복귀하라는 직장 상사의 지극히 뻔한 출장 반려지시에 불과했던 거였죠. 실제로 브라운 신부는 이 사건 이후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예수의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뒤가 싹둑 잘려나간 한 줄의 텍스트가 거짓과 만나는 순간 평범한 직장인의 업무 반려지시는 소름 끼치는 예언서가 되고 수도회의 흔한 행정 처리는 거대한 학살극의 물증으로 둔갑합니다. 전후가 완전히 뒤집힌 인과관계.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불문하고 음모론이 작동하는 가장 흔하고 악랄한 방식 그 자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오직 진짜 사실뿐입니다. 심해 4,000m의 압력을 견디며 타이타닉의 강철 뼈대가 내뱉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음모론이 얘기하는 억측이 아닌 과학이 말해주는 그날 밤의 160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타이타닉은 우연히 빙산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선체 내부에 몰래 설치해둔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이 파격적인 주장은 음모론자들이 꺼내든 세 번째 카드이자 그 자체로 한 편의 액션 영화 같은 가장 자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거대 자본의 하수인들이 배에 폭약을 심어놓고 마치 빙산과 충돌한 것처럼 위장해 폭파시켜버렸다는 섬뜩한 이야기죠. 정말 배 밑바닥에 누군가 고의로 설치한 폭약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선체 안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굳이 당시의 기록이나 전보 쪼가리를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4,000m 해저 바닥에 가라앉은 거대한 쇳덩어리 잔해 어딘가에 폭발의 직접적인 흔적이 훈장처럼 뚜렷하게 남아있어야만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화약을 썼다면 불에 새카맣게 탄 그을음이 남아야 하고 엄청난 열에 쇠가 엿가락처럼 녹아내린 용융 자국이 있어야 하며 강철 파편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방사형 비산 패턴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조작할 수 없는 폭약이 터졌을 때 금속 표면에 반드시 남게 되는 물리적인 지문이자 서명입니다. 타이타닉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73년이 지난 1985년 해양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가 이끄는 최첨단 탐사대가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타이타닉의 잔해를 어둠 속에서 발견해냅니다. 심해 탐사용 잠수정 엘빈호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무려 73년 동안 칠흑 같은 심해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선체를 비춘 그 순간 카메라의 렌즈가 포착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엘빈호가 뚫고 내려간 바다의 깊이는 자그마치 3,784m. 이 깊이가 잘 체감이 안 되신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뽑아 거꾸로 바다에 처박아 넣어도 그 뾰족한 산꼭대기가 수면 아래로 까마득하게 사라져 보이지 않는 엄청난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수압은 1제곱센티미터당 무려 400kg. 아주 쉽게 환산하자면 여러분의 작은 손톱 하나 위에 1톤짜리 경차 한 대가 통째로 올라앉아 짓누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무시무시한 압력이에요. 그 상상조차 불가능한 압력과 어둠 속에서 114년 전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았던 1,500명의 처절한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얼어붙어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수압을 뚫고 렌즈에 담긴 타이타닉의 표면은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닷물에 씻기고 깎인 붉은 녹과 해양 생물들로 흉측하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도 음모론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폭발 특유의 검은 그을음이나 강철이 녹아내린 흔적은 단 한 곳에서도, 정말 단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은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사실을 끼워 맞추고 싶은 걸까요? 폭약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잠수정이 발견한 것은 빙산이 선체 우측면을 거칠게 긁고 지나간 자리를 따라 쇠로 된 못들이 하나둘 터져나가며 생긴 기다란 틈새였어요. 여기서 타이타닉 침몰의 가장 결정적인 원흉, 리벳이 등장합니다. 흔히 빙산이 배의 옆구리에 거대한 구멍을 뻥 뚫었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선체를 감싸고 있는 강철판과 강철판을 단단하게 이어붙이기 위해
마치 옷에 단추처럼 박아 넣은 300만 개의 철제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리벳입니다. 1990년대 후반 심해에서 인양된 타이타닉의 선체 조각을 정밀 분석한 현대의 금속공학자들은 현미경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을 덮고 있던 강철판은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불순물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아주 저급한 강재였던 거배요. 특히 이런 저급 강철이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는 순간 얇은 유리창처럼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금속공학에서는 이를 전문 용어로 취성파괴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날 밤 영하 2도의 바다에서 1500명의 운명을 갈라버린 차갑고도 소름 돋는 순간 바로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철판을 이어주는 단추 역할을 했던 리벳 역시 심각한 불량품이었습니다. 배에서 가장 튼튼해야 할 뱃머리 부분에 박힌 리벳은 강철이 아니라 무른 연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연철 속에는 유리가 깨진 것 같은 찌꺼기인 슬래그 불순물이 규정치의 2배 넘게 덕지덕지 섞여 있었어요. 쉽게 말해 46,000톤짜리 거대한 바다의 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음사의 단추가 속부터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잠시 우리가 1911년 벨파스트 조선소에서 타이타닉의 건조를 진두지휘하던 현장 감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초대형 여객선 한 척을 조립하는데 무려 300만 개의 리벳을 박아야 하고 깐깐한 선주는 내년 봄 천여항의 날짜를 들이밀며 무조건 일정을 맞추라고 숨 막히게 재촉합니다. 특히 뱃머리처럼 둥글게 굽어있는 곡면은 거대한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인부들이 직접 펄펄 끓는 리벳을 망치로 한 땀 한 땀 때려 박아야 하죠. 단단한 강철 리벳을 쓰면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다 쓰러지겠지만 무른 연철 리벳을 쓰면 작업 속도가 2배 이상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여러분이 현장 감독이었다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국 음모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던 누군가의 치밀한 악의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해진 납기일을 어떻게든 맞추려 했던 거대 조선소의 관행과 비용 절감, 그리고 기술의 한계가 빚어낸 뻔하고도 잔혹한 총흑이었을 뿐이죠.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부실한 리벳을 들이받는 순간 강철은 버티지 못하고 유리처럼 깨졌으며 리벳은 속절없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빙산이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닙니다. 300만 개의 불량 단추가 터지면서 강철판의 이음새가 쩍하고 벌어진 거예요. 거대한 바다의 제국을 가라앉힌 진범이 로스차일드의 폭약도 파라오의 저주도 아닌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핀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마치 화려하게 지어진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무너진 이유를 샅샅이 파헤쳤더니 철근을 잇고 있던 볼트 하나하나가 규격 미달의 싸구려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같은 지독한 허무함 아닌가요? 심해 4,000m의 상상 초월하는 압력을 견디며 타이타닉의 뼈대가 세상에 내뱉은 증언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닿은 폭약의 그을음 따윈 없었고 오직 대자연의 폭력과 인간의 방심과 오만이 빚어낸 흉측하고 거친 상처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진실의 마침표를 쾅하고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서랍 속에서 비장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꺼내듭니다. 그날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배는 애초에 타이타닉이 아니었다. 타이타닉에게는 1년 먼저 태어난 언니 올림피코라는 쌍둥이 자매선이 존재했습니다. 두 배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같은 조선소에서 똑같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조되었고 그 크기나 실루엣이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나란히 항구에 세워놓으면 배를 만든 전문가들조차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름 돋는 도플갱어였죠. 음모론자들이 써내려간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타이타닉이 천여 항해를 떠나기 전인 1911년 먼저 바다로 나갔던 올림피코가 영국 해군의 순양함 호크호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선체의 옆구리가 심각하게 찢어지며 수리비는 천문학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설상가상으로 보험사는 사고의 100% 과실이 올림피코에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음모론자들은 바로 이 파산 직전의 시점에서 타이타닉의 소유주인 화이트스타 라인이 아주 교활하고 악마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수리비조차 감당 못할 흉물로 전락한 올림피코의 외관에 슬쩍 타이타닉이라는 이름표를 바꿔 달아서
처녀 항해에 내보낸 뒤 바다 한가운데서 일부러 배를 침몰시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겁니다. 창문 개수만 살짝 다를 뿐인 똑같은 쌍둥이 배. 과연 바꿔치기는 정말 불가능했을까요? 이야기만 들으면 할리우드 사기극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 치밀해 보이는 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숫자 앞에서는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유치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타이타닉을 건조하는 데 들어간 순수 비용은 당시 가치로 7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걸려있던 보험 가입 금액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500만 달러에 불과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를 일부러 가라앉히면 250만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앉은 자리에서 손해보게 되는 멍청한 기획이 되는 셈이었어요. 보험금이 건조 비용보다 오히려 훨씬 적은데 무슨 자선사업하려고 이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이 기업에 사활을 걸고 거대한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사기꾼이라면 최소한 배를 부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원가보다 1달러라도 높은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았을까요? 돈을 벌기는커녕 믿지는 장사를 하려고 1,500명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멍청한 사기꾼은 114년 전에도 지금도 역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를 위해 배를 통째로 바꿨다는 주장은 그 배 1등실에 승선했던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고위급 정관재계 인사들의 존재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자기 목숨을 보험 사기극의 소품으로 기꺼이 던질 부자는 없으니까요. 타이타닉 역사 전문가이자 영국의 해양사학자인 가레스 러셀은 이 음모론을 두고 아주 뼈 때리는 조롱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자매선을 서로 바꿔치기 하려면 남들 눈을 피해 단 일주일 만에 선실 내부에 화려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차라리 정박 중인 배에 몰래 불이라도 질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이 훨씬 덜 어리석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독한 음모론의 명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4,000m 해저에서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01입니다.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조선소에서는 건조하는 배마다 고유한 일련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언니인 올림피코의 건조 번호는 400번, 동생인 타이타닉의 건조 번호는 401번이었죠. 발라드 탐사팀이 칠흑 같은 해저에서 촬영한 거대한 프로펠러의 날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인양된 일 등실의 찻잔, 나무 창틀, 심지어 갑판의 작은 난간 부속품까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모든 유물의 뒷면에는 마치 누군가 보란 듯이 쾅쾅 찍어놓은 듯 한결같이 401이라는 번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만약 음모론자들의 말대로 두 배를 바꿔치기 했다면 화이트 스타 라인의 인부들은 출항 전 단 며칠 만에 46,000톤짜리 배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300만 개의 핀과 그릇, 창틀에 적힌 400번이라는 숫자를 모조리 지우고 401번으로 다시 갈아 끼우는 기적의 마술을 부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1912년의 기술은 고사하고 2026년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두 배는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비데크의 창문 개수와 배열이 미세하게 달랐고 해저에 가라앉은 잔해의 창문 모양은 타이타닉의 원래 설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401, 이 숫자가 바꿔치기라는 음모론이 실제 할 수 없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어준 셈이요. 심해 4,000m에 영원히 가라앉은 바에는 껍데기만 바꾼 올림피코가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뀐 적 없는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음모도 신의 저주도 유치한 쌍둥이 사기극도 진실의 빛 앞에서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음모론이라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포장지를 뜯어낸 자리에 진짜로 웅크리고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로스차일드의 장부도 예수회의 전보도 아닙니다. 그날 밤 기울어지는 차가운 갑판 위에서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타이타닉의 우측면을 찍고 지나간 그 순간부터 배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기까지 허락된 시간은 정확히 160분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요즘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끝날 아주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짧고도 지독한 시간 동안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2200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밑바닥에 가까운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충돌 직후
의외로 1등실의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엔진이 잠깐 멈춘 것 정도의 가벼운 진동으로만 여겼고 불침선이라는 환상에 취해 다시 따뜻한 침대로 들어가거나 흡연실에서 카드게임을 계속 이어갔죠. 하지만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와 배의 설계자인 토머스 앤드루스가 심각한 얼굴로 배 밑바닥의 손상을 직접 확인한 건 충돌 후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앤드루스의 대답은 절망적일 만큼 짧고 건조했습니다. 이 배는 침몰합니다. 길어야 2시간이에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설계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배의 사망 선고를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린 참혹한 순간이었죠. 자정이 넘어가며 수면이 위험할 정도로 기울기 시작하자 마침내 꽁꽁 얼어붙은 갑판 위에서 구명보트가 다급하게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 먼저! 승무원들의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2200명을 태우기엔 보트의 수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은인의 공포에 질려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음모론자들이 암살의 표적이었다고 떠들어대던 3명의 거부는 각자 전혀 다른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3조 원의 자산가였던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그는 임신 5개월 차의 어린 아내 매들린을 거친 인파 속에서 호위하며 구명보트 사고까지 직접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보트 위에 아내를 조심스레 태운 뒤 그는 승무원에게 다가가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내가 임신 중인데 혹시 제가 함께 타서 보살펴도 되겠습니까? 승무원은 권총을 쥔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터는 화를 내거나 뇌물을 꺼내들지 않았어요. 3조 원의 사나이는 그저 묵묵히 한 발 뒤로 물러나 아내의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자신이 끼고 있던 가죽 장갑을 벗어 보트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내에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갑판 위에서 그 장갑 한 켤레가 그가 아내에게 살아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온기이자 사랑이었을 겁니다. 매들리는 결국 구조되었고 석 달 뒤 그의 아들을 무사히 낳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메이시스 백화점의 거물이자 스트라우스 부부입니다. 67세의 이시도르와 63세의 아이다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승무원이 아이에게 어서 구명보트에 타라고 재촉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다는 한 발을 보트 위에 올렸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이내 다시 차가운 갑판으로 뒤돌아섰습니다. 남편 이시도르의 팔을 꽉 잡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았으니 죽음도 마땅히 같이 해야 합니다. 사실 이시도르에게도 살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와 명성을 고려한 승무원이 당신 나이면 보트에 탈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며 그를 강제로 태우려 했죠. 하지만 이시도르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천만에요. 다른 젊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기울어지는 갑판 위 선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기 위해 밧줄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고 서로를 짓밟고 울부짖는 생지옥의 한복판에서 오직 이 두 사람의 주변만은 기적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고 훗날 생존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여준 그들의 품격은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혹시 영화 타이타닉에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선실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깍지를 끼고 서로를 끌어안은 채 죽음을 맞이하던 백발의 노부부를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바로 이 스트라우스 부부의 거룩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그 눈물겨운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영화보다 훨씬 더 담담했고 그래서 우리 가슴에 더 아프게 남았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 여러분께서는 이 부부의 마지막 결정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광산 재벌 벤저민 구겐하임입니다. 배가 무서운 속도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는 1등실에 머물던 자신의 정부 러틴을 구명보트 9회에 먼저 태워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신의 객실로 돌아간 그는 잠시 뒤 갑판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목격자의 숨을 멎게 만들어요. 구명조끼를 벗어 던진 그의 몸에는 최고급 검은 턱시도가 입혀져 있었고
하얀 와이셔츠 깃은 빳빳하게 서 있었으며 넥타이는 파티장처럼 단정하게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1등실의 화려한 만찬장으로 향하듯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나온 그는 당황한 승무원 에치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해요. 저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신사답게 가라앉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신사의 품격이었습니다. 구겐하임의 이 턱시도는 죽음조차 뺏지 못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죠. 그는 승무원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만약 살아남으신다면 제 아내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벤저민 구겐하임은 남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의 뱃머리가 완전히 시커먼 물속으로 고꾸라지고 프로펠러가 달린 거대한 선미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친 뒤 46,000톤의 거함은 굉음과 함께 둘로 쪼개지며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에스터도 스트라우스 부부도 구겐하임도 끝내 그 배와 함께 심해로 영원히 가라앉고 맙니다. 만약 114년 전 그날 타이타닉호의 꽁꽁 언갑판 위에서 기울어지는 바닥을 딛고 선 채로 어둠 속에서 거품을 내며 달려드는 검은 바닷물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세상에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지금까지 타이타닉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론의 3가지 카드를 모두 매섭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암살극이라는 전제는 찬성파를 반대파로 둔갑시킨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예수의 미스터리는 앞뒤가 싹둑 잘린 전보 한 장이 만들어낸 코미디였죠. 그리고 올림픽호 교체설은 심해 4,000m에서 건져 올린 400일이라는 쇳덩어리 번호표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가 맴돕니다. 대체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려 1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토록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그토록 완벽하게 지배당해 왔던 걸까요? 46,000톤짜리 신도 가라앉힐 수 없다던 인류 최고의 창조물이 고작 불순물이 섞인 싸구려 연철 리벳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인간의 얄팍한 오만함 때문에 침몰했다는 사실. 우리의 뇌는 이 지독하게 허무하고 우연적인 진실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1,500명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이 거대하고 참혹한 비극 앞에서는 그 원인조차 압도적이고 거대해야만 심리적인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이죠. 바로 그 나약한 심리의 공백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의 화폐를 지배하기 위해 암살극을 꾸몄다. 이 한 줄의 문장은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혼돈의 세계를 아주 깔끔한 선과 악의 대결로 정리해주는 강력한 진통제로 작용해요. 거대한 비극이 터질 때마다 대중은 누군가 돌을 던질 명확한 악당을 필요로 했고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관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럽 금융을 쥔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극을 설명하기 귀찮을 때마다 가장 익숙한 대상을 희생양으로 끌어올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의 무한 재생산인 거죠. 그리고 음모론이 정말로 악랄하고 끔찍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배후에 숨겨진 로스차일드의 그림자에 열광하며 떠들어대는 동안 정작 그날 밤 영하 2도의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버린다는 사실. 음모론의 자극적인 렌즈를 끼는 순간 무고한 희생자들은 그저 거대 자본이 움직인 체스판 위에 쓸모없는 말이나 가십을 장식할 자극적인 소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1997년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보물 사냥꾼들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와 가라앉은 타이타닉의 잔해 속에서 바다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설의 다이아몬드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실의 음모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난 114년 동안 로스차일드의 비밀 장부나 암살의 증거라는 가짜 보석을 찾기 위해 역사의 바다를 미친 듯이 뒤집어 엎고 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 백발의 할머니가 된 로즈는 자신이 몰래 간직하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를 아무도 모르게 다시 대서양 바다 위로 조용히 떨어뜨립니다. 값비싼 보석에 대한 집착을 영원한 심연 속으로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그날 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안식을 되찾아준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세공해 놓은 음모론이라는 이름의 가짜 보석을 깊은 바닷속으로 놓아버려야 할 때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매혹적인 유령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는 114년의 세월을 뚫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묵직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는 160분의 아비 규환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아내. 자신의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턱시도의 매듭을 고쳐매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냈던 신사들. 돈과 권력의 얄팍한 음모 따위로는 결코 가라앉힐 수 없었던 이 고결하고 위대한 인간의 시간 말입니다. 승자의 기록에, 때로는 가짜 뉴스의 바닷속에 교묘하게 가라앉아 있는 역사의 또 다른 진실들. 호기심 사록과 함께 계속 건져 올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의 심해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